네, 주다금님 질문이 있으시네요. 네, 보도록 할게요. 재개발 시 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을 갖는 거죠? 그럼 주택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채, 세 채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아요. 초보자분들이 요즘에 서울에는 이제 재개발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 주도 어디 발표 났던데, 예, 계속해서 지금 수시 접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뭐, 그 모아타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또, 그, 좀 사업성이 좀 어렵다 판단되었던 번동 148번지도 신속통합기획으로 또 발표가 되고, 그랬었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자, 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을 갖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택만 갖고 있는 거예요. 땅은 없고. 이게 뚜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개발이 진행될 때는 이 뚜껑 또한 입주권을 갖습니다. 심지어 도로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을 받아요. 물론 서울인 경우에는 도로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만약에 도로를 갖고 있기는 한데 상속을 받아서 40제곱미터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도로를 갖고 있는 다른 분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분들과 잘 협상을 해서 그분들에게 판다든지 내가 아니면 산다든지 해서 90제곱미터를 채우면 되니까요. 그런 형태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뚜껑은 뚜껑대로 받을 수가 있고 땅만 가지고 있어도 이 건물 뚜껑은 내게 아니어도 입주권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소규모 재개발 건축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민간 재개발 관련해서 보통 그런 재개발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아서 진행이 되는데 요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안에 섹터 안에 집을 보통 뭐 세 채를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는 입주권을 주는데 두 개는 현금 챙산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빌라 3개를 갖고 있다 그래도 입주권을 3개를 갖는 게 아니고 입주권 하나 갖고 두 개는 현금 청산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어차피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또 낼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추가 분담금 대신에 그게 이제 기속돼서 계산이 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런 재개발들은 약간 두 개가 있더라도 두 개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두 개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거든요. 확정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거는 지켜보면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예, 그러니까 두 채면 입주권을 두 개를 준다는 얘기죠. 또 이런 게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거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30평, 40평. 예. 요런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 가치가 높다면 입주권이 1+1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두 채를 준다는 거죠. 또, 어떤 건 또 너무 크게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분한테는 또 2+1 이래가지고, 아파트 입주권 두 개 주고, 상가 입주권 한 개 주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다양해. 그 재개발 사업지마다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약간씩은 다른데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우리 주다금님. 네. 주다금님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이름 자주 뵙도록 할게요. 오, D103일 해서 와, 예, 글씨 확 넘어갔네. 잠시만요. 누구예요? 리치 발미님. 오, 자주 뵐게요. 처음 듣는 아이디는 처음 뵙는데. 자, 원창표님. 다가구 물건 고를 때, 어, 방 개수가 10개보단 19개 정도가 더 좋은 건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당연히 10개보다는 19개가 좋고, 19개보다는 40개가 좋겠죠. 예, 여러분들. 그죠? 우리 원장표님 화이팅 하시고. 예, 맨땅님이, 101번째였군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맨땅님 진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만나 뵀거든요.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응원합니다. 우리 오 대표님 125일차. 좋습니다. 최선아님, 안녕하세요. 잔금 내고 강제 집행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잃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반드시 협상이 안 됐다면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일단 임차인이나 명도 대상자인 소유자나 이런 분들을 본 다음에 배려했다가 몇 개월 후에 신청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협상이 잘 되더라도 우리한테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응?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일단 인도명령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경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사실은 경매를 당한 거잖아요. 물론 임차인의 경우는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떤 약속을 며칠 날까지 나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약속을 안 지킬 확률이 높습니다. 의외로 높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안 나가면 그때 가서 너무 화가 나서 강제집행 신청하려고 하면 또 그로부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한 달 반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어떤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절차예요. 이해되시죠?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우리 초보자분들 이런 거 많이 모를 텐데 굉장히 실전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최설아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누가 뭐 챗을 뭐 쌌나 봐요,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가, 어머머머. 걔가 내 거 아이디 처음 듣네요. 그죠? 좀 이따 순서대로 질문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어디까지 했죠? 잠금, 네. 최설아님까지 했고, 사천호야님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가 5개월째 안 나가네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인근 부동산 카페, 유튜브까지 찍었고, 복비도 더 드린다고까지 했는데, 안 되네요. 야, 이게 어디에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공실이 나만 있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도 공실이 많은 상태인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일단 임대를 놓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임대를 놓으면은 일단 주변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은 내 거를 그냥 임대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옆에도 임대를 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공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곳들은 얼마에 어떤 조건에 내놨는지를 일단 조사해야 돼요. 왜냐면 공실이 주변에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나온 매물들 중에 우리가 조건이 제일 좋으면 우리께 먼저 나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입지가 1층이냐 뭐 중층이냐에 따라서 입지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일단 갔다고 봤을 때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임대로 나온 물건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10개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나왔는지 그걸 조사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렌트프리로 3개월, 6개월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쪽이 나랑 비슷한 컨디션에 있는 물건이 2천에 200에 나왔어. 그래서 나도 2천에 200에 내놓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알고 봤더니 난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옆에가 먼저 나가서 왜 옆에가 먼저 나갔나 봤더니 뭐예요? 이쪽에서는 렌트프리 3개월을 제한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공짜로 3개월 동안은 자리 잡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공짜로 쓰세요. 그 다음부터 월세 200만 원 받을게요.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임차를 놓기 전에 주변에 다른 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임차를 내놨는지 다시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5개월 지났다 그랬죠? 지금 조사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세를 놨을 때 나처럼 똑같이 2,200에 놨겠지?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5개월이 지나면서 조건을 바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자, 그쪽에서는 그러면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2,000에 180,
거기다가 렌트풀이 5개월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천호연님. 실제로 우리 바이오맨님이라고 있어요. 아침 방송에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시는 회원님이시죠. 바이오맨님 같은 경우도 한 5개월 정도가 안 나갔었어요. 상가를 그때 2개 층을 낙찰받았거든요. 근데 유명한 파워블로거한테 찾아보다가 딱 내놨는데 그 파워블로그의 영향력이 컸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 상가를 보러 와가지고 바로 컨택이 됐어요. 예, 실제로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팔로워가 많은 파워블로거라든지 뭐 인스타, 유튜버 이런 것들도 무조건 유튜버에 올린다고 다 막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영향력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또. 예, 이제 발돋움하는 광고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좀 더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까지 조언을 드려요. 자, 박철현님, 잔금 납부일은 보통 낙찰 후 얼마쯤 지나면 잡히나요? 잔금 납부일은요, 보통 그렇지. 자, 낙찰이 되고 나면은, 보통은 한 45일 정도 후에까지 잔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잔금 납부 일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낙찰이 딱 되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은 결정 기간이에요. 낙찰이 되고 일주일 있다가 결정이 뜹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일주일 있다가 확정이 뜹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2주의 시간이 일단 지나가고 확정이 뜨고 나면 그때 잔금 납부는 언제까지 하세요? 라고 법원에 정보가 딱 올라와요. 네, 근데 그게 확정이 뜨고 나서 한 25일 정도 후 아니면은 30일 후, 35일 정도 후 요렇게 일정이 보통은 잡히는 편입니다. 단임 법관에 의해서 일정이 잡혀지는 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590일 강진희님. 아유, 또 어제 오랜만에 또 우리 강진희님 만나셨죠. 우리 강진희님이 우리 7월 달에 낙찰받았나? 공장을 저렴한 거를 낙찰받았어요. 예. 그때 당시엔 좀 유명했던 물건인데, 김포의 물건인데, 그거를 한 달 만에 바로 팔았습니다. 예. 평당 250에 정도 입찰가를 써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평당 300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 시국에 굉장히 잘했죠. 굉장히 잘했죠. 우리 강진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렇게 야금야금 열심히 성실하게 예, 성장하고 있는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 보면 너무 저도 힘이 납니다. 예. 우리 빵렌지님이 1006일이었어요? 야, 빵렌지님이 그 정도 됐구나. 예. 우리 신용님 801일이시네. 와. 최인성님 180일. 그렇죠. 김정현님 738일. 야,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무섭다, 이제. 그죠. 차계선님,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한 바퀴 돌려봤습니다. 하락장 마음고생하며, 2달 만에 매도하였고요. 또 도전하려고 합니다. 좋은 마인드예요. 보통, 하락장에 마음고생을 하고 매도하고 나면, 이게 이제, 야, 이거 부동산, 이거 투자하는 거 맞아, 이거? 이거 실망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도전하려고 한대요. 예, 그 마인드 응원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매매 사업자로 단타는 돈을 조금밖에 못 벌 것 같아요. 몇 번 더 단타로 해보고 매매 사업자를 그만두면 양도세 폭탄 맞나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상황과 절차에 의해서 뭐 어떤 수익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요. 매매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으면 우선 하세요. 예. 자, 근데 단타를 여러분 지금 우리 차기선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타 해가지고는 큰돈 벌기 어려워요. 경제적 자유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자면 단타는 어떤 경매에 대한 경험을 한다 생각하고 한두 번 정도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득하게 가져가면서 그러나 투자금이 또 묶이면 안 되니까 투자금이 어느 정도 회수될 수 있는 물건들 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재테크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물론 제가 얘기한 보증금 미상 알아보고 그다음에 당해세 조세 알아보고 들어가는 이런 물건들은 단타 쳐도 뭐 뭉텅뭉텅 버니까 그런 건 해도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법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방법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바따구따님 1051일, 아, 대단합니다. 네, 지희정님, 지방에 시부모님 사시는 집이 건물만 소유인데, 토지주가 집값을 줄 테니 땅을 사거나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음, 오래된 집이라 가치는 없을 거로 보이고 어느 정도 가격을 준다고 하는데 협상을 어찌 해야 할지요. 자, 지희정님 그렇군요. 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건물을 팔고 싶은 거죠. 그죠? 그게 목적이 맞는 거죠. 일단 이게 중요해요. 내가 땅을 사고 싶은 게 목적이냐?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 시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되니까 그게 목적이냐? 아니면은 시부모님을 모실 거고 그 건물은 팔아야 되니까 예, 이거를 팔기 위한 협상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다른데요. 지금 제가 이 글의 맥락으로 보았을 땐 이 건물을 땅 주인에게 매도하고 싶은 모양인 것 같아요. 예,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시부모님이 지금 살고 계시다 그러면 지방이잖아요. 분명히 건물값이 1,000만 원도 안 할 거예요. 예. 건물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예,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제시해봤자 터무니없는 가격이거든요. 이게 또 너무 높게 부르기도 좀 미안하고 절대로 내가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지희정님. 자, 내가 먼저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마음과 기준으로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지 그거부터 알아내세요. 의외로 그래도 저게 집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데 그래도 우리가 5천 원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히 여러분들이 지희정님이 이 경매를 알잖아. 또 공부해봤잖아. 그래가지고 건물값이 다르고 땅값이 다르다는 걸 알았잖아요. 아무리 압구정동이어도 건물값은 1,000만 원이고 땅값이 15억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응? 이거를 경매를 배웠으니까 아는 거지. 이거 모든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대충 그거를 땅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일반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지희정님이 이게 우리 식구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협상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지희정님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선생님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제가 팔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저희 시부모님 그래도 계속 살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뭐 가격 제한해 주시면은 저희가 협상을 해보고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얘기해야지. 어머 웬 떡이야. 어머 이 기회에 꼭 팔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뚜껑밖에 없어가지고 애매했는데 고마워요. 또 이런 속마음 다 보내. 내가 얘기하면 안 돼. 지희정님 알겠죠? 예? 내가 그 물건을 진짜 저렴하게 갖고 싶다면 그 물건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인지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협상 방법의 제1원칙입니다. 지희정님 이해되시죠? 자, 행운 파트너님, 네. 유유진님, 어제 상담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진님 저도 반가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경제적 자유 61일째. 아이돈이 응원합니다. 좋아요. 원래 토요일 날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잘 방문했어요. 응원합니다. 시골 전원주택님, 물건 번호가 6개인 상가 경매를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선순위 임차인은 아닌 상태에서 배당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6개 상가 경매를 6개 다 받았어요, 지금? 한 개 받은 건가요? 점유자가 선순위 임차인은 아니야. 대항력이 없네. 그죠? 배당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지방이라 배당이 안 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했고요. 이런데 물건 번호가 모두 낙찰될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대항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배당받을 것도 없다고 분명히 계산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은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 중에 1개를 낙찰받은 상태인 것 같아요. 맥락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회원님 것만, 시골 전원주택님 것만, 낙찰받고,
그것만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판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결정문이. 그거에 의해서 이분이 만약에 안 나가겠다 그러면 그 강제 집행을 통해서 내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도 조금 알아보면 이게 끝나기 전에 내가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우선 그런 상태로 내가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왕이면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잘 이렇게 헤어지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제가 얘기한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 박세웅님, 개별 매각 아파트인데 물건 번호가 몇십 개인데 거의 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임차권 등기, 혹은 배당 요구 혹은 강제 경매했는데 나머지 두 건은 인수고 한 건은 후순위 소액 임차인 건입니다. 아우 복잡하다. 잠깐만 잠깐만요. 네. 자, 물건 번호가 몇십 개인데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임차권 등기 혹은 배당 요구 혹은 강제 경매했는데 나머지 두 건은 인수고 한 건은 후순위 소액 임차인 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인수죠. 그러니까 배당받는 게 없다는 거죠. 이건 잔금 납부하고 내가 그냥 돈 주면 해결되는 거고 하나는 후순위 소액 임차인이라서 이 사람은 배당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인수 두 건 때문에 상당 기간 유찰이 예상되어 인수가 그 인수가 대항력이 있는 사람, 그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그 질질 끌릴 수 있는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유찰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 봐요. 대항력이 있고 배당력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초보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겠다. 그죠? 어쨌든 이분에 대한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유찰이 예상되어 배당기일이 1년 넘게 걸릴 듯한데 인수 물건 두 건 빼고는 수익 나는 물건들인데 낙찰받으면 해결 방법이 있나 해서요. 자, 첫 번째, 1년 동안 내가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수익이 나는 게 확실하다면 그 기다린 만큼의 이자를 감당할 생각으로 그 이자만큼 입찰가를 빼서 낙찰받으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헷갈리려나?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2억이야 이게. 2억인데 내가 입찰가를 1억 5천을 쓰려고 그랬어. 근데 1년 동안 나갈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나간대.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요? 1억 4천만 원의 입찰가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1억 5천에 가져온 거랑 진배 없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 그런 대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 가운데 입찰가를 선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요런 내용은 있는데 지금 내가 낙찰받을 물건이 이거를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상황의 물건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물건이 여러 개라 그랬잖아요. 응? 근데 만약에 전부 다 진짜로 선순위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배당을 받아야 되는 물건이라면 1년 기다려야 돼요. 1년. 1년 기다려야 돼요. 예.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낙찰을 받고 그 사람이 받을 돈을 먼저 줘. 먼저 줘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 작성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면 돼? 나는 구상금 청구를 하는 거죠. 구상금. 법원에서 배당을 통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를 내가 우선 집행해 줬잖아요. 그럼 나는 1년 후에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법원에다가 그 돈을 청구하면 내가 받는 거지. 이 사람이 받을 돈을 내가 먼저 줬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응? 그렇게 합의된 내용을 이걸 이제 인수한다라는 그런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제출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배당받는 순서가 됐을 때 그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박세용 님이 경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한테 그 사건 번호를 얘기하고 확실하게 점검받고 하세요. 만약에 배당받는 돈이 다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1억을 줬는데 만약에 받는 배당은 5천밖에 안 돼. 이러면 큰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계산을 명확하게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박세용님? 네, 개가 내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개가 내 거님께서, 예, 또 이렇게, 아유, 10,000원을 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쵸? 네. 안녕하세요. 화곡동 전세 사기 물건을 화요일에 낙찰받았는데, 그래요? 전세 사기 물건을 화요일에 낙찰받았는데 임대인은 구속됐고 전 임차인과 보증보험을 들었던 서울보증과 LH 모두 집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낙찰대급 완납 전에 어떻게 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보통 LH라든지 이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통해서 진행된 임차인은 원래 이제 임차인은 이미 돈을 받고 나간 상태예요.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그럼 어떤 상태죠? 보통은 이 보증보험회사의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면 비밀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담당자가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잔금 납부하기 전에 볼 생각하면 안 되고, 잔금 납부하고 여러분이 차라리 인도 명령이 이제 뭐 인도가 된 거잖아요. 명도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왜요? 주인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지금 마지막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임차인이잖아요. 그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인이 나갔고 누가 갖고 있어요?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갖고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서 잔금 납부하셨네요. 그럼 명도를 인정하잖아요.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을 따도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문을 따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요거까지 얘기해줄게요. 요즘에 문을 딸 때 전자기기잖아요. 요즘에 다 거의 다. 그러면 이거 수리공을 부를 때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돼 있으면 와서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문을 딸 때 이거 손상을 안 시키고 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일부러 손상을 시키면서 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열쇠를 달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얘기하셔야 돼요. 손상이 되지 않게 따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얼마인데요? 이렇게까지. 예. 괜히 손상시켜가지고 또 돈 더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개간했거님? 또 이게 10,000원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더 정확하게 해주고 싶은, 야, 굉장히 숙제처럼 느껴지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죠? 야, 이게 이런 효과가 있구나. 예, 이게 좀 해결됐나요?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이미 낙찰 받았다 그랬죠? 축하드립니다. 낙찰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낙찰, 잔금 납부하면, 뭐 어차피 그 주인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또 지금 구속됐다면서요. 전혀 주인이 마지막 점유자 자체가.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갔는데 누가 살고 있어. 그런 경우는 문을 따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문을 따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주변에 이제 중개사님들이 이렇게 좀 그 물건을 아니까 이게 깔쇠로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되게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황당하게 이상한 분들이 막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문 따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법적인 명도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고 그분을 명도하면 돼요. 만약에 대화가 안 되면 강제집행 신청하면 됩니다. 그거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죠? 야, 오늘 뭐 긴 질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권리 분석적인 게 굉장히 많네요, 여러분들. 자, 우리 김현님 것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오늘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또 번거롭게 질문을 계속 다실까봐 저도 죄송해서 답변을, 말씀을 드려요. 자, 김현님. 선순위 근저당은 현재 실채권 금액과 선순위 근저당은 현재 실채권 금액과 관계없이 경매가 되면 근저당 금액을 전부 다 배당받아 가나요? 선순위 근저당, 근저당이 제일 선순위라는 얘기,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죠? 현재 실채권 금액과 관계없이 경매가 되면 근저당 금액을 전부 다 배당받아 가나요? 그러니까 낙찰된 금액이랑 이게 얼마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죠. 예,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밀렸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왜요? 당해세나 조세 같은 경우들은 먼저 받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배당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짜리 집에 1억 2천 근저당이 있고 1억 5천에 1억 2천 근저당이 있고 실제 빌려준 돈이 1억이라면 그럼 이 빌려준 돈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후순위일 거예요. 그죠? 자, 빌려준 돈이 1억이라면 몇 년 동안 원금을 잘 갚아서 1억이라면 몇 년 동안 원금을 잘 갚아서 실제 빚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집이 경매가 되었을 때 실제 채권 5천만 원을 은행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근저당 금액인 1억 2천 아니죠. 예. 자, 근저당에 설정된 거는 뭐예요? 채권 최고액이죠. 만약에 1억 2천이 잡혀 있었다 그랬죠? 그럼 이분은 실제로 얼마를 빌린 거예요? 1억을 빌렸다는 얘기죠. 왜? 120%로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니까요. 그죠? 자, 그럼 1억이 설정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잘 갚아가지고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며. 예.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5천만 원만 받아가는 건 아니에요. 자, 5천만 원 플러스 뭐예요? 그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뭐 한 10개월 정도 이자를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까지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500만 원 정도 받아가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것만 받아가는 거지 1억 2천을 다시 뭐 받아가는 그런 권리가 은행에 있지 않아요. 그동안 받은 거를 인정하고 나머지 내가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다시 은행 쪽에서는 법원에다가 제출합니다. 이 정도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달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계산법에 의해서 배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우리 이거 오늘 Q&A 시간은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겠다. 예, 막 어디 쓰면서 표현한 게 아니라 글로만 내가 읽고 얘기한 거라서. 근데 굉장히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 이 내용 잘 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아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모두 답변을 못 드린 거 양해해 주시고, 토요일은 항상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물론 많은 토요일에도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기 애터미님, 멘토님 경매 보금 강의 메가서울대 아이고, 감사합니다. 윤주영님 또 왜? 윤주영님 또 왜?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윤주 형님. 따뜻한 차 한 잔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존경합니다. 아유, 하트, 하트, 하트. 아우, 여러분, 진짜. 야, 윤주 형님. 예? 나도 하트 하나 보내야겠다. 하트, 하트, 하트. 이거, 하트 막 올라가나요? 요렇게, 요렇게. 아, 감사합니다. 예? 황금님, 시간이 아쉽네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아, 참, 오늘, 오늘 또 굉장히 춥더라고요. 제가, 예, 여기, 사무실에서 그래도 거리가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어가지고 킥보드를 타는데 와 손이 시려워가지고 막 달리다가 잠깐 내렸다가 다시 손 비비고 다시 타고 굉장히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 환절기 요때가 건강을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할 때죠. 예, 특히 우리 형님 누님들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할 텐데 여러분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